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의 모든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북한 언급한 것에 대해 주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화하면 대담한 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다짐했고, 미국 언론은 뒷부분 언급을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다짐했다고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캠페인 당시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취임했습니다. 한국의 나토 가입 등도 이슈인데, 이 또한 중국이 경고까지 하면서 무척 싫어합니다. 미국에서는 오늘 웨스트버지니아와 네브라스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출마하는 주목할 만한 예비선거가 치러집니다. 이자율 인상 이후 일반 주식보다 더 크게 내려가는 종목은 최근 한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하루에도 거의 110%가 내려가 6개월 전과 비교할 때 값이 반도 안 됩니다. 언론과 문화계에 주는 퓰리처상에서 최고 부문인 공공서비스상은 의사당 폭동 사건을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가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중동에서 미국의 잘못된 공습으로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로 국제보도 등 4개 부분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필리핀 국민은 1980년대에 쫓아낸 독재자 마르코스의 아들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를 필리핀 대통령으로 선출해서 미국에서도 큰 뉴스입니다. 그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는 독재자인 현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저희 저녁 뉴스를 통해서도 윤석열 20대 한국 대통령의 취임사를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헤드라인을 읽을 때 원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도 다 윤석열이라고 부른다 해서 그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다 어제 취임 선서할 때 보니까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뭐 정확하고 오늘 또 들어보면 알겠지만 해서 저도 윤석열이라고 원래 그 본인이 원했었던 대로 발음을 하다가 어제 취임사에서 윤석열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대로 발음하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이 취임사를 보면서 바로 그 본인의 이름을 그렇게 얘기한 것 그리고 세계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자유라는 부분을 무척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한국 언론에서요. 그리고 또 보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그 가치가 자유죠. 그런데 자유에 못지않게 인권도 상당히 많이 말했습니다. 이 인권이라는 말은 한국에서 이제 진보 대통령이 들어오면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인권을 얘기하지 못하니까 많이 빠져 있었는데 어제는 자유와 함께 인권도 얘기한 것이 주목이 된다 생각을 하면서 그 취임사를 받고요. 그리고 미국 매체는 이제 가장 중요한 매체 가운데 하나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이 세 개의 뭐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방송은 날아가 버리고 신문은 기록으로 남으니까요. 이 세 매체가 똑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하지 않은 약속이죠. 북한에 대해서 강경책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뭐 캠페인 할 때부터 그렇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얘기를 들어보시면요, 이 윤석열 그 대통령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본인이 뭐 여러 문장이었지만 한 문장을 전해드리자면 이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 매체는 이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한국과 세계와 같이 협조를 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보다는 이제 비핵화 쪽에 훨씬 많이 앞에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 훨씬 많이 말했습니다. 보수를 한국 그 외교 중심에 두면서 북한에 대한 정책에서 방향 전환을 했다. 뉴욕타임스의 지적입니다.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제를 하고 이 말을 했는데 대화의 문보다는 결국은 이제 그 북한 비핵화 하지 않으면 뭐 계속 제재를 한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담한 지원이지만 조건절이죠.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 그래서 윤석열 그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위기는 결국은 북한이다. 그러면서 이 뉴욕타임스도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도 해야지 될 일이 있다. 그냥 우크라이나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중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저 가만히 놓아두고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그 같은 이제 시선도 지적을 했고요. 또 그 밖에는 이제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 불화 이런 것을 인정을 하면서 과학, 기술, 혁신이 해결책이다. 물론 과학, 기술, 혁신이 해결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기회를 만들어서 기회를 못 가진 사람에게 뭔가를 해준다 하는 건데 고속그 성장의 기회를 열어준다는 건데 결국은 그 부분도 한국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윤석열 당선자의 얘기입니다. 다 다른 나라와 협조를 해야지 되고 당장 이제 21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두 사람이 그 회담을 하게 된다면 미국과 여러 가지 해야지 될 일이 있잖아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백신 제조에 대해서, 그 밖에 여러 가지 공동으로 해야지 될.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지 되고 그리고 한국이 세계에서 정말 그 중요한 일, 책임 분담까지 하면서 해야지 된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를 갖추려면 세계 속에서 세계의 지도국가가 돼야지 된다는 것이 뭐 저는 굉장히 그 귀에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과 비핵화 촉구를 하면서 이제 회담의 문이 열렸다 하는 거죠. 이 워싱턴 포스트는 문재인 대통령은 고별사에서 바로 전날 고별사를 했죠. 아주 그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물러나는 대통령이 그냥 물러나고 하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전에 와서 이 바깥에 청와대 밖에서 많은 이제 그 아쉬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고별사도 하고 했는데 그 고별사에서 남북 대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호소했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에 비해서 다음 날 이제 윤석열 신임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 존중에 기반한 보편적인 가치, 국제규범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할 것.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국제규범을 잘 지키지 않는 나라가 중국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이었고요. 아무튼 세계 속의 한국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 그 대통령의 얘기를 직접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전해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을 빠뜨리고 편집을 했네요. 지금 말씀 들으신 게 그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유와 인권을 확대하는데 이제 역할도 해야지 된다. 국제사회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 기대에 맞게 해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지적이었고요.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핵화를 하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 아주 뭐 대담한 경제 지원이다. 이런 것을 그 제안을 했다고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로써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우크라이나와 중국에 집중하는 것,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도전이다. 이화대학교 북한학과의 박원곤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하야시오 그 시마사 그 외무대신이 참석한 것, 이것은 이제 맨 앞에 취임사에서 뭐 싱가포르 대통령 와주신 분들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할 때 언급이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제가 그 전에 그 스케줄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 부부 바로 그 전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의자 꽃도 앞에 이렇게 놓고 화려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오히려 현 대통령 좌석에는 꽃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있었던가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같은 맨 앞줄 나란한 줄인데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는 거리를 뒀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해외 대통령 이렇게 일본 외무대신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 쪽에 맨 앞줄에 같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것, 일본의 하야시오 시마사 외무대신이 일본의 정치인으로서는 고위 정치인으로서는 지난 4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고위 그 정치인이다 하는 지적도 했고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서신을 갖고 와서 나중에 취임사가 끝나고 나서 따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소의 최은미 연구원은 참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하는데 북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런데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반환하는 일본 사람들, 반이라는 한국 사람들, 그 감정을 넘지 못하면 절대로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는 이 기본 입장에서 나갈 수가 없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입장.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반일 감정이 많았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그 점을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을 합니다. 또한 중국의 경우는 사드 배치를 한다. 지금 이 입장은 약간 변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중국은 그 사드를 배치하면 우리를 염탐한다. 꼭 한국이 미국과 안보적으로 가깝게 더욱 가까운 동맹이 되는 것 이외에도 우리를 염탐한다 하는 의미에서 중국이 싫어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지적을 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도 역시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나갈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금 세계화의 문제를 윤석열 그 대통령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신청을 해놨던 겁니다. 2019년도에 나토가 주도를 하고 있는 사이버 협력 방위센터 Cooperative Cyber Defense Center for Excellence라는 이 조직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토가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입을 하게 됐고, 이것은 중국이라든가 북한이 사이버 해킹 등으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에 대비를 하고 서로 훈련도 하고 하는 건데, 여기에 가입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토에 가입하는 국가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국은
굉장한 어조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서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을 다른 나라로부터 이제 그 보호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아니 우리에 가깝게가 아니라 나토에 가깝게 하고 침공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중국이 똑같이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4월 29일에 중국은 우리와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는 너무나 대단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확인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한국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은 한국, 일본, 호주 또 뉴질랜드가 6월 달에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회의에 참가국으로 초대를 받았죠. 해서 이제 이 점이 주목되는 것이고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고 러시아의 공격을 받았는데 한국은 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을 의식을 해서 결국은 이게 나토 가입의 수순인가. 그리고 시작은 이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전임 대통령이 나토가 주도하는 다른 기구에 신청을 먼저 해놓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럽연합과의 공통적인 어떠한 그 협력 같은 것. 한국은 일본보다도 더 유럽연합이 일본을 한국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죠. 무역의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그런데 일본에 비해서도 정치적인 것 그리고 안보 경제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유럽연합의 협정을 다 체결한 국가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그런데 유럽연합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한국과 더 가깝게 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인도와도 경제협력을 따로 체결하려고 하고 해서 이러한 것들 유럽연합에 한국도 액체 그 연료를 공급을 했잖아요. 그 러시아에서 많이 수입하지 못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한국이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나라의 협조를 요청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그렇게 그 유럽연합에 그 같은 에너지를 뭐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토와의 관계, 유럽연합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 직무를 시작하면서 더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결국은 미국과 일본과 관계를 증진하면서도 그런데 이게 힘든 일이죠.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며칠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중국에게 화를 면하면서 그런 일을 하기가 쉬운가. 뭐 중국과의 무역 거래를 조금씩 줄이면서 동남아시아로 확대를 해서 그 빈 공간을 메운다는 것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한국은 이 안보 문제 때문에 나토와 가깝게 가고 아무튼 도전이 많은 거죠. 유럽연합과도 자유무역 등으로 가깝게 하려고 하면은 이게 힘든 거죠. 왜냐하면 중국과 거래하는 품목이 다르고 유럽연합과 거래하는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은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수입을 할 때도 값싼 제품, 유럽에서는 비싸지만 중국에 없는 사치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아주 어려운 국제 환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미국 뉴스 아주 오늘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요. 바이든 대통령 제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전해드리느라고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연설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 텔레비전 연결이 안 돼서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 시차는 있을 겁니다. 아마 텔레비전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은요.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And I need to get 60 votes to be able to even pass them. Number one. Number two, I think that you know they're not focused. All they're focused on, understandably, is the problem they're facing. 네, 항상 그 공화당은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그 문제적인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런 것에는 조금
그 좀 미온적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집권당으로서 야당이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제 자체는 굉장히 도전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Straightforward language. What's going on? Like, reason why 30% of the inflation last year is because automobiles cost more. Why'd they cost more? They couldn't get the computer chips to make them. People were making a lot more money. They wanted to buy the automobiles. They couldn't buy them because the cost went up so high. 네, 인플레이션의 그 많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 지금 공급망으로 제대로 오고 있지 않은 그 칩 같은 것, 그런 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돈이 임금이 올라도 자동차를 살 때 그 자동차 칩이 모자라고 하니까 자동차도 부족하고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그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And that's understandable no matter what their background. But right now, it's confusing. There's a war in Ukraine. And they're scratching their heads like, what the heck is Russia doing? Should we be helping? They think we should be helping the innocent Ukrainians. But what impact does that have? Do you think the average person, whether they have a PhD or they have any other job, sits and thinks, wow, there's thousands of tons of grain in elevators in Ukraine. They can't get out of 네, Ukraine.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돕는 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우크라이나에서 그 곡물을 이제 다시 그 수입할 수 있게 된다던가 평화적으로 해서 뭐 이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점은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가 오데사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데사는 동쪽의 돈바스 지역과는 영 반대쪽에 있는 서남 쪽입니다. 크림반도보다도 더 서쪽에 있는데 그 흑해의 항구죠. 여기서 이제 곡물 같은 것들이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것은 세계적인 전쟁 또 공급망 이런 것으로 인해서도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 자신이 잘못해서 꼭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 숨어 있기도 하죠. Well, if you ever raised a family like mine, you don't have to tell them. 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할 말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답변을 한다고 이 인플레이션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그런 그 이유는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그 많은 그 외적인 요소 같은 것들도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그 풀어질 때 인플레이션도 줄어들 수 있고 또 이제 공화당도 여기에 협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요. 뭐 그런 얘기. 공화당 얘기 나오면 항상 바이든 대통령이 빼놓지 않는 것이 공화당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 굉장히 세금을 많이 그 부자에 대한 세금을 줄여줬다. 이런 것이 경제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하는 것 등등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러니까 현 행정부의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이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에 도움이 되지 해가 되는 게 아니다. 확신한다 나의 정책을 이런 그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이제 기자회견을 자청했고요. 기자회견이라기보단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까요? 오데사 흑해 항구를 뭐 아주 그 좀 발전이 된 그런 그 미사일 공격으로 러시아가 했기 때문에 뭐 쇼핑몰도 부서지고 또 뭐 호텔도 부서진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파괴됐던데요.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푸틴에 대해서는 역사를 수정하고 있다. 어제 전승 기념일의 한 연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 아마 연방 하원은 추가로 400억 달러를 거의 400억 달러네요. 398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에 합의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30억 달러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연방 그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죠. 대통령의 요청보다 더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00억 달러 이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입니다. 상원은 또 상원 나름대로 새로운 안 340억 달러 이것도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것보다 많네요. 그 정도 그래서
이 가운데서 34억 달러가 인도주의적인 차원, 그렇기 때문에 상원이나 하원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군사적인 지원이 훨씬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하는 지원이.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보다 빨리 무기를 공급하겠다 하는 것을 계속 서약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벌써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지 77일째입니다. 오늘 77일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미국의 정치 전쟁, 예비 선거가 시작됐기 때문에요. 공화당이 예비 선거로 굉장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기준은 아주 딱 2가지 아니면 1가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이걸 조사해서 역사가 철저히 밝혀서 그 순수한 역사로 남겨야지 된다라고 주장하는 공화당 정치인들은 무조건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반대의 시각을 가진 그런 후보들을 공식적으로 지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웨스트버지니아 2지구의 연방 하원 의원 선거, 데이빗 맥킨리와 알렉스 무니 두 사람 다 현재 하원 의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지역구 조정이 있어서 이 두 사람이 겹치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한 사람만 당선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빗 맥킨리 의원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사당 의회 조사의원회에도 찬성을 했고, 그러자 알렉스 무니 의원은 그거 안 돼, 저 사람은 절에서 떨어져야지 돼 라고 지지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할 사람은 당연히 무니 의원이죠. 또 바이든 대통령의 기간 산업안도 지지를 했거든요. 맥킨리 의원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해서 과연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이길 것인가? 민주당의 웨스트버지니아가 바로 연방 상원 의원 조 맨신, 민주당이지만 공화당 같은 상원 의원이잖아요. 그 의원은 데이빗 맥킨리 의원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 맨신의 지지를 받는 또 많은 현역 공화당의 그 정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도 이 데이빗 맥킨리를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길 것인가? 아니면 알렉스 문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이 이길 것인가?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인데요. 민주당의 그 조 맨슨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가 지지하는 알렉스 무니는 무니 사전에는 무니밖에 없다. 미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또 네브라스카에서 2개의 선거가 있습니다. 주지사 선거, 현 주지사가 임기 제한으로 안 나올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못 나오게 됐으니까 3사람이 민주당 의석을 가지고 싸우는데, 한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업가입니다. 찰스 헙스터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농부이기도 하고 대학 관계자이기도 한 짐 필렌, 그리고 세 번째가 주 상원 의원인 브렛 린드스트롬이라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앞서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비즈니스맨과 농부면서 대학 관계자인 두 사람이 앞서가는데, 그런데 이것도 갈려졌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찰스 헵스터라는 이 비즈니스맨을 지지하지만, 현 주지사는 농부면서 대학 관계자인 짐 필런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가 갈려서 오히려 지금 뒤처져 있는 주 상원 의원인 브렛 린드스트롬이 당선될 수도 있다. 어부질이죠. 이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주목되고요. 또 하나는 네브라스카의 2지구의 그 연방 하원 의원인데, 이 지역은 오마하를 포함하니까 오마하의 현인이 바로 그 워렌 버핏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엿볼 수도 있는 곳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공화당이 강하지만 2020년 그 선거구 재조정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6포인트 차이로 이긴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데, 3선인 공화당의 댄 베이컨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는 이제 트럼프의 지지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는가 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됐고, 대체적으로는 지금 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과 다른 점은, 민주당은 이번에 연방 그 대법원이
수십 년 지속해왔던 낙태 합법화를 반대하고 주정부로 넘겨서 미국에서 반 이상의 주에서 당장 낙태가 불법화된다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여성의 권리 그리고 어떻게 공화당이 지명을 하고 임명이 된 그런 연방 대법관들이 정치적이 돼버렸다. 이거 안 돼. 공화당 아주 틀렸어. 라고 얘기하면서 낙태를 이슈로 가져가려고 하고 공화당은 이슈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화당에서는 아니 이러한 내용들이 연방 대법관들이 아직 최종 판결을 하지 않았지만 초안이 이렇게 작성된 것이 이게 유출된다는 게 말이 돼? 누가 유출시켰어? 그 사람을 벌해야 돼. 이런 것에 집중을 하고 민주당은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연방 대법관들이 6명이 다 그렇게 똘똘 뭉쳐서 그렇단 말이지 연방 대법원도 공화당의 당이네. 연방 대법원이 아니라 이렇게 민주당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얼리토라는 초안을 쓴 사람 73년도 그때도 잘못됐고 이 낙태 권한에 다시 그 판결을 한 90년대 초에도 잘못됐고 초안을 쓴 이 사람이 집 앞에 지금 시위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상원에서 오늘이네요. 상원에서 연방 대법관 가족을 보호하는 경찰이 보호할 수 있는 이 같은 안을 만장일치로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 마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9명의 대법관과 대법관 가족들 그리고 다른 연방 대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직계 가족들을 경찰이 보호할 수 있도록 했는데 텍사스주의 공화당인 존 코닌 상원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하원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사무엘 얼리토 그 연방 대법관 집 앞에 보니까 완전히 뭐 벽돌로 펜스를 친 건 아니지만 펜스가 아주 높게 쳐 있었고요. 시위대들은 촛불 시위를 어제도 했는데 연락이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집 앞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방 그 하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사람은 괜히 뭐 불러봤자 트럼프 전 대통령 괜히 뭐 별 얘기도 나오지 않고 절차만 아주 이상하게 엉키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또 다른 의원들은 그 필요 없이 전 그 대통령과 전 부통령 필요 없이 우리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영향을 미쳤고 또 심지어 개입까지 했다는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뭐 주변에서 회의도 하고 백악관에서 미팅도 있고 했으니까는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도 불러야지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건 이제 민주당이 주도를 하니까 조사를 민주당 사이에서의 의견 차이이고요. 1000명 정도를 지금 인터뷰를 했으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빼고는 가족들은 큰아들, 사위, 뭐 딸 다 조사를 받았죠. 하원에서 오늘 상원은 아니고요. 하원에서 스태프들이 노조 결성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투표를 합니다. 저임금을 받고 장시간 일을 한다 해서 하원의 스태프이 9,000명이라네요. 하원 의원 435명인데 그럼 몇 배가 됩니까? 뭐 스태프들이 많잖아요. 한 의원당. 그리고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인 것처럼 이 노조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원 사무실마다에 다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일반 노조와는 조금 다르고요. 스태프들의 91%는 우리 어떠한 장치가 필요하다. 뭐 비일 내기에도 적은 돈을 받고는 일주일에 50시간, 60시간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노조가 결성이 돼도 봉급과 혜택에 대한 협상 허용은 안 된다고 하니까 뭐 어떠한 그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민주당이니까 올해 9월 새로운 회계 연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최저 연봉을 45,000달러로 인상한다 하고 발표를 했고요. 상원은 상원 나름대로 달리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요. 인턴이 봉급을 받은 게 의사당에서 2018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거기서 인턴으로 하는 것조차가 어떠한 이력, 대단한 이력이 되기 때문에 봉급도 안 줬어요. 그래서 노예제라고 착취한다고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2018년부터 인턴들에게 이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뭐 돈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집의 자녀만 의사당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있고요. 잠시 뒤에 암호화폐 퓨리처 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암호화폐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호화폐는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많이 그 컨트롤을 했는데, 이제는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렇게 기업, 헤지 펀드가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컨트롤하면은 기술주처럼 위험한 주식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가고 투자를 할 때 이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기술주라는 게 그 하나의 이유가 있지만 또 하나는 바로 뭐 제조업이라든가 상품처럼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 많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 암호화폐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돈 관련은 이자율 인상 이후에, 그리고 주변 환경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수선하니까 달러만 올라가는 거죠. 비트코인이 뭐 일요일보다도 10%가 하락해서 어제 31,075달러 70센트였거든요. 11월 달 최고였을 때는 67,802달러. 그때보다 54% 줄어들었습니다.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더리움도 2,286달러 10센트, 월요일보다 뭐 거의 10%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가격에 아주 그 민감한 11개 종목으로 구성된 골드만삭스의 골드만삭스 배스켓 같은 경우도 어제 14%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그 기준을 비슷한 시기에 S&P 500가 15% 하락했고, 나스닥이 27% 하락했고 6개월 동안이에요. 그랬을 때 이 골드만삭스의 배스켓 68%가 내려갔습니다. 엄청 많이 내려갔죠. 그런 현상. 그래서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미 암호화폐는 정체되기 시작했는데, 일반 주가의 손실보다도 훨씬 손실이 크다. 뭐 배상금이나 기업 그 이익을 내지 않는 이런 투자는 항상 금리가 올라갈 때는 최악이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퓨리처 상을 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퓨리처 상을 어느 매체가 받았다 해서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요. 우리가 요즘은 가짜 뉴스가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도 마르코스의 아들이, 뭐 아버지가 잘못한 걸 아들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 가짜로 막 해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에 어떻게 이 매체가 신뢰를 받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도 전해드리는데요. 가장 퓨리처 상에서 중요한 것이 그 퍼블릭 서비스, 공공 서비스 최고의 왕이죠. The Attack이라는 제목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1월 6일 폭동 사건 하는데, 처음에 딱 before, during, after 하면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의사당의 고요한 모습, 그 중간에, 그 당시에, 그리고 그 after, 이런 것을 쭉 취재를 한 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4가지를 받았어요. 하나는 뉴욕타임스의 기자가 쓴 non-fiction 소설인데, 이것도 Invisible 보이든가요? 뭐 이렇게 제목이 돼서 사회와 연관되는 건데, 국제적으로는 이러니까 미국인 거죠. 미국의 공습이 실패를 해서, 그래서 아주 민간인 피해를 많이 낸 것을 폭로를 했는데 국방부가 발표한 것과 다르다. 이게 미국 언론입니다. 뉴욕타임스입니다. 중동에서, 시리아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에서 드론 같은 것도 잘못 공습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뉴욕타임스고,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내셔널, 거기서도 상을 받았는데, 아주 그 경찰들과 소수인종과의 그 관계, 그렇게 하고 경찰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요. 또 하나가 뭐든가요? 또 하나가 비평 분야에서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것. 그리고는 이제 뉴욕타임스가 non-fiction 그 소설 부분에서도 그 전에 다른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설 부분은 휴스턴 크로니클이 유권자의 억압 이런 것을 그 폭로를 하는 것,
텍사스에서도 그 투표권 같은 것 많이 있었으니까는요. 그 밖에도 너무너무 많죠. 뭐 사진이라든가 해설 이런 분야도 올해는 상을 많이 받은 게 사진하면은 의사당 폭동 사건에서 떠오르는 장면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마커스 얌은 역시 속보 사진에서 의사당 그 공격 이미지로 상을 받았고요. 그런 내용들. 우크라이나 기자는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그 위험한 데서도 보도를 하고 했었기 때문에 또 그 시사주간지가 아니라 뉴욕 타임즈의 그 앤드레아 엘리엇이 Invisible Boy라는 아주 도시에서 빈곤한 그런 생활을 하는 곳에서의 그 생존 뭐 희망이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뭐 그밖에 드라마, 음악 이런 많은 부분에서 퓨리처상 올해도 이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필리핀 얘기 조금 전해드리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의 그 정치는 36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 뭐 유명하고 이멜다 신발도 유명하고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이 부패해서 무슨 국민혁명 이런 이름으로 해서 헬리콥터 타고 대통령궁에서부터 쫓겨났었죠. 그리고 5년 뒤에 엄마와 아들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옵니다. 그 아들이 차근차근 로컬 정치에서부터 상원 의원부터 이렇게 해나가고 지난번에 부통령 선거에서는 떨어졌지만 다시 64세가 돼서 36년 뒤에 아버지의 그 자리, 대통령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필리핀이 단임제잖아요. 6년. 페르디난드 봉봉, 그 뭐 본인의 애칭처럼 돼 있는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지난 6년 동안 유명했던 사람들에게 뭐 총을 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뒤를 잇습니다. 그리고 로드리고 두테르스 국제재판소에 지금 뭐 마약 사범 총 쏘고 뭐 하는 이런 뭐 수천 명 숨지고 한 것에 대해서 재판이 계류됐기 때문에 그걸로 국가에서 보호하겠다. 이게 마르코스 주니어가 한 얘기고 그리고 두테르테의 딸이 지금 어느 지역의 시장인데 이 마르코스 주니어의 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로 함께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당선이 확실하고 마르코스 주니어도 뭐 경쟁자와 2배 이상의 표를 받았다고 하는데 경쟁자는 인권 변호사입니다. 굉장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경쟁자가 아무튼 인기가 있었는데 People Power Revolution이라고 People Power 그 혁명으로 쫓겨났던 아버지에 대해서 이 마르코스 주니어는 한 번도 아버지의 레가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이것을 가져왔냐면 지난달에 워싱턴 포스트가 굉장히 심층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아주 오래 뭐 틱톡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하는 것으로 젊은 사람들은 마르코스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아버지 대통령 하니까 그 독재가 그 당시에 왜 필요할 수밖에 없었는가 환상 아주 막 신화적으로 굉장히 잘해서 허구와 그 당시에 워싱턴 포스트의 표현이 허구와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의 힘을 가지고 독재 정권을 미화하는 아주 힙하기도 하고요. 화려하게 편집된 컨텐츠로 그렇게 했다. 그 당시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 그리고 현 대통령과도 이렇게 연관을 해서 어느 나라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대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정권이 또 마음에 들지 않고 하니까 향수 같은 것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필리핀에서 36년 만에 36년 전에 쫓아낸 그 아버지의 아들을 지금 대통령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 마르코스 뒤에 이제 그 아퀴노 코라손이 있었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번 현 대통령으로 갔고 동남아시아에서 필리핀이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인데요. 36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